오늘은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강력하고 폭력적인 11가지 자연 현상에 대해 함께 알아볼게요. 화산 폭발이 정말 엄청나서 화산재 기둥이 하늘로 거의 58km나 솟아올랐어요. 또 다른 사건에서는 순식간에 230평방마일이나 되는 숲이 완전히 날아가 버렸고 그 충격으로 바다 건너 멀리까지 쓰나미가 일어났죠. 이 모든 장면들이 카메라에 생생하게 담겼어요. 일본에서부터 인도네시아, 그리고 태평양 한가운데까지요. 자, 그럼 이제 함께 깊이 파헤쳐 볼까요? 세인트 헬렌스 산 폭발. 1980년 5월 18일 오전 8시 32분 태평양 표준시 서머타임 기준에 워싱턴주 스카메니아 카운티에 있는 캐스케이드 산맥의 성층화산 세인트 헬렌스 산이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인 화산 폭발 중 하나를 일으켰어요. 이 화산은 태평양 불의 고리 일부죠. 폭발은 2달간의 불안정한 상태 끝에 일어났는데 3월 16일에서 27일 사이에 시작된 수백 번의 작은 지진과 증기 폭발이 있었고 마그마가 화산 아래로 이동하면서 불안정한 북쪽 경사면에 부풀어 오르는 벌지가 생겼어요. 그러다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큰 산사태가 일어났고 북쪽면이 통째로 무너지면서 마그마 시스템의 압력이 순식간에 해소됐어요. 이로 인해 초고온 가스와 재, 암석이 옆으로 엄청난 속도로 분출되는 측면 폭발이 일어났고 약 230제곱마일, 대략 600제곱킬로미터 정도의 숲을 완전히 평평하게 만들었으며 정상에서 최대 19마일, 약 30km까지 주변 경관을 황폐화시켰죠. 또 거대한 수직재 기둥이 대기 중 약 24km 높이까지 솟아올랐고 이 재가 태평양 북서부 대부분과 심지어 캐나다까지 퍼졌어요. 폭발로 인해 눈과 얼음이 녹아서 라하르, 화산 진흙류가 생겼고 이게 강을 따라 흘러내려 추가적인 파괴를 일으켰어요. 총 57명이 사망했는데 그 중에는 화산학자 데이비드 A. 존스턴도 포함됐고요. 수백 제곱마일의 숲, 기반시설, 생태계가 파괴됐으며 피해액은 10억 달러를 훨씬 넘었어요. 이를 한국 원화로 환산하면 1450억 원 이상 되는 엄청난 금액이죠. 화산 정상 높이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말굽 모양의 거대한 분화구가 생겼고 화쇄류와 라하르, 제폴로 주변 지역이 완전히 재구성됐어요. 이 사건은 화산 감시, 이염 소통, 과학 연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이후 이 지역은 생태 회복과 화산 과정을 계속 연구하기 위한 국립기념물로 지정됐답니다. 온타케산 폭발. 이제는 몇 달 동안의 경고 없이 평화로운 하루 한가운데서 화산이 폭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2014년 9월 27일 일본 혼슈 섬 중앙에 있는 높이 3067m 성층화산 온타케산이 현지 시간 오전 11시 52분경 갑자기 폭발했어요. 맑은 가을 주말에 수백 명의 등산객과 관광객들이 놀고 있던 중에 일어난 격렬한 프레아틱 폭발이었죠. 이 폭발로 새로운 분화구 여러 개가 생겼고 짙은 재 기둥이 하늘로 7에서 10km 높이까지 솟아올랐으며 화쇄류가 화산 경사면을 따라 몇 킬로미터 내려가면서 재와 암석, 증기를 주변에 뿌렸어요. 사건 직전에 약한 진동이 감지됐지만 장기적인 명확한 경고는 거의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상 근처에서 하이킹과 관광을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사망자가 매우 많았어요. 총 6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몇 구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죠. 뜨거운 암석과 가스가 등산객들을 강타하고 재가 산과 등산로를 뒤덮으면서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어요. 이로 인해 일본 역사상 가장 크고 어려운 구조작전 중 하나가 펼쳐졌답니다. 이 비극은 최근 수십 년간 일본에서 가장 치명적인 화산 폭발이었고 뚜렷한 전조 없이 일어났어요. 지하수에 의해 물이 순간적으로 증기로 바뀌면서 일어나는 프레아틱 폭발의 예측 불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죠. 새로운 마그마가 지표로 올라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화카아리 화이트섬의 비극. 일본만 화산의 갑작스러운 위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뉴질랜드도 훨씬 더 무서운 일을 겪었죠. 2019년 12월 9일 현지 시간 오후 2시 11분경 뉴질랜드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인 화카아리 화이트 섬이 수열 폭발, 열수 폭발을
일으켰어요. 그때 섬에는 대부분 관광객과 가이드인 47명이 있었죠. 화카아리는 뉴질랜드 북섬 북동쪽 해안에서 약 48km 떨어진 플랜티만에 있는 작은 화산섬이에요. 화산의 약 70%가 물속에 잠겨 있고 1975년부터 2000년까지 거의 계속 분화했으며 2012년과 2016년에도 작은 분화가 있었던 오랜 활동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번 폭발은 화산 내부 수열 시스템 속의 초고온 물이 순식간에 증기로 변하면서 엄청난 압력이 해소된 거예요. 그래서 재와 암석, 독성가스가 공중으로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왔고 섬 위로 약 3-4km 높이의 기둥이 솟아올랐으며 분화구 주변을 몇 초 만에 뒤덮었죠. 폭발 자체는 몇 분밖에 안 지속됐지만 사람들은 도망칠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희생자 대부분은 호주 출신 관광객이었고 미국, 뉴질랜드, 독일, 중국, 영국 출신도 있었어요. 이 재난 이후 화카아리로의 모든 관광이 영구적으로 중단됐고 이 사건으로 화산 위험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제적, 과학적 대대적인 재검토가 이뤄졌어요. 특히 활동 중인 화산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 문제와 새로운 마그마가 지표로 오르지 않아 지진이나 변형 경고가 거의 없는 프레아틱 폭발의 본질적인 예측 불가능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죠. 뉴브리튼, 파푸아 뉴기니. 자, 이제 관광지 섬들에서 벗어나서 지구상에서 가장 화산 활동이 위험한 지역 중 하나로 가볼게요. 타부르부르산은 파푸아 뉴기니의 뉴브리튼 섬에 있는 활화산으로 라바울 칼데라의 북동쪽 가장자리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섬은 북쪽으로는 비스마르크해, 남쪽으로는 솔로몬해 사이에 위치해 있죠. 이 화산은 아주 길고 파괴적인 분화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주변 라바울 지역을 계속해서 위협해왔어요. 이곳은 남서태평양에서 가장 화산 위험이 큰 곳 중 하나예요. 1937년에 타부르부르산과 가까운 벌컨 원뿔에서 분화가 일어나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1994년에는 타부르부르 산이 다시 활동하면서 라바울 마을을 완전히 황폐화시켰어요. 마을 대부분이 화산재에 묻혔고 결국 도청 소재지를 영구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죠. 그 후에 2006년에 있었던 분화에서는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고 화산재 기둥이 18km 이상 솟아올랐으며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창문이 깨질 정도로 강한 충격파가 발생했어요. 2014년 8월 29일에도 타부르부르 산이 또 분화했는데 짙은 화산재 기둥이 하늘 높이 치솟았고 블랑시만에 있던 배들에서 폭발 장면이 영상으로 널리 찍혔어요. 이 분화 때는 눈에 보일 정도의 충격파가 생겼고 천둥 같은 늦은 굉음이 들렸으며 엄청난 양의 화산재가 떨어져서 라바울 지역 주민들이 대피했고 남서태평양 여러 곳에서 비행기 운항이 중단되거나 우회하게 됐어요. 다행히 사전에 대피하고 감시 체계가 좋아져서 대규모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과거의 끔찍한 재난 기억이 다시 떠올랐죠. 훈가 통가 훈가 하아파이, 통가. 2022년 1월 15일, 통가 왕국 남태평양에 있는 대부분이 바다 속에 잠긴 화산인 훈가 통가 훈가 하아파이 화산이 현대 역사상 가장 강력한 폭발 분화 중 하나를 일으켰어요. 통가는 160개가 넘는 섬들로 이루어진 군도인데 인구는 겨우 10만 명 조금 넘고 이 화산은 수도 누쿠알로파에서 북쪽으로 대략 65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이 분화는 2021년 말부터 몇 주 동안 점점 활동이 강해지다가 절정에 이르렀는데 거대한 폭발로 화산재와 수증기, 가스가 성층권 깊숙이 치솟았어요. 이성 관측에 따르면 높이가 무려 58km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현대 장비로 직접 관측된 가장 높은 화산재 기둥이에요. 이 폭발은 지구를 여러 바퀴 돌 정도로 강력한 대기 충격파를 만들어냈고 태평양 전역에 쓰나미를 일으켜서 통가뿐만 아니라 일본, 칠레, 페루, 그리고 아메리카 서해안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통가에서는 화산재가 식수를 오염시키고 농작물을 망치고 집을 파손했으며 통신이 끊기고 주민들이 피난을 가야 했어요. 쓰나미 파도가 해안 지역을 파괴하기도 했죠. 이 분화로 화산섬 자체가 거의 사라졌고 성층권에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주입됐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기후 영향 때문에 과학자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 중이에요.
공식적으로는 VEI-5 규모로 분류됐지만 많은 화산학자들은 에너지, 기둥 높이, 대기 영향 등을 보면 VEI-5의 최상위 수준이고 특히 수중 화산으로는 VEI-6에 가까운 행동을 보였다고 말하기도 해요. 사쿠라지마, 일본. 사쿠라지마는 이름 뜻이 벚꽃섬인데 일본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화산 중 하나예요. 규슈 남단 가고시마만에 있고 가고시마시 바로 맞은편에 자리 잡고 있죠. 2025년 11월 16일에 미나미다케 분화구에서 여러 차례 폭발성 분화가 일어났어요. 화산재와 연기가 아주 높이 솟아올라서 분화구 위로 약 4,400m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이 분화가 워낙 강해서 가고시마 공항에서 수십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됐어요. 화산재가 비행기 엔진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일본 당국은 화산 경보 레벨 3을 유지하면서 분화구 주변에는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가고시마와 인근 지역에서는 화산재 대비를 하라고 당부했어요. 그리고 2025년 11월 19일에는 또 연속적인 폭발이 있었는데 현지 주민들과 화산 채널들에서 많이 기록됐어요. 미나미다케 분화구 위로 약 1600m 높이의 강한 폭발 기둥이 솟아올랐죠. 이건 2025년 들어서 156번째 폭발 사건이라고 해요. 태평양 불의 고리에 자리 잡은 사쿠라지마는 일본의 화산 위험을 잘 보여주는 사례예요. 비교적 작은 분화가 계속되면서 화산재, 화산폭탄, 가스 배출 등의 위험이 끊이지 않고 있죠. 특히 세계에서 가장 꾸준히 활동하는 화산 중 하나, 바로 몇 킬로미터 거리에 대도시 인구가 살고 있으니 정말 위험해요. 크라카토아, 인도네시아. 전설적인 화산 크라카토아는 정말 역사를 새로 썼어요. 그리고 그 위험은 한 번의 분화로 끝난 게 아니에요. 크라카타오라고도 불리는 이 화산은 인도네시아의 자바섬과 수마트라 섬 사이에 있는 순다 해협에 위치한 칼데라 화산인데요.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면서 생긴 지역이죠. 이 화산은 1883년에 일어난 그 엄청난 분화로 악명이 높아요. 기록된 역사상 가장 폭력적인 화산 활동 중 하나였는데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켜서 해안가 주변에서만 해도 약 3만 6천 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어요. 그 대분화 이후 원래 섬의 대부분이 파괴되었고 그러다 1927년에 바다에서 새로운 화산 원뿔이 솟아올랐어요. 이름이 아나크라카토아, 즉 크라카토아의 아이라는 뜻이죠. 이 아기가 20세기 내내 그리고 21세기 초반까지도 계속 활동적이었어요. 그러다 2018년에 접어들면서 분화가 훨씬 강렬해졌어요. 스트롬볼리식 폭발이 자주 일어나고 용암 분수도 솟구치고 밤에 특히 멋진 장면들이 많이 사진과 영상으로 찍혔죠. 빛나는 용암이 화산 옆면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그런 지속적인 활동 때문에 화산 구조가 불안정해졌고 2018년 12월 22일 저녁에 갑자기 아나크라카토아의 남서쪽 옆면이 크게 무너져서 바다로 쏟아졌어요. 지진 같은 전조 없이 화산 쓰나미가 발생한 거예요. 이 쓰나미가 서부 자바와 남부 수마트라 해안 마을들을 덮쳤어요. 해변, 리조트, 마을들이 물에 잠겼고 400명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수천 명이 다쳤죠. 나중에 위성 사진을 보니 아나크라카토아가 무너지면서 상당한 질량과 높이를 잃은 게 확인됐어요. 이 사건은 1883년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치명적인 화산 쓰나미가 됐고요. 불안정한 화산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비교적 약한 분화조차도 옆면 붕괴나 쓰나미 같은 엄청난 2차 재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어요. 스트롬볼리산, 이탈리아. 이제 이탈리아로 가볼까요? 스트롬볼리산은 거의 끊임없이 활동하는 성층화산이에요. 이탈리아의 작은 섬 스트롬볼리 섬 거의 전부를 이루고 있죠. 시칠리아 북쪽 티레니아 해에 있는 에올리의 제도 중 하나예요. 해저에 있는 훨씬 더 큰 화산 구조 위로 해발 약 924m 높이로 솟아 있어요. 최소한 지난 2000년 동안 거의 계속해서 가벼운 폭발을 반복해왔기 때문에 지중해의 등대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2019년 7월 3일에 갑작스러운 격렬한 폭발이 일어났어요. 화산폭탄,
화쇄류 물질이 분출되면서 정상 근처에 있던 등산객 한 명이 숨지고 섬경사면 여기저기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당국이 화산 상부 접근을 제한하게 됐죠. 그리고 같은 해 8월 28일에 또 한 번 큰 분화가 있었어요. 강력한 폭발로 제 기둥이 약 2km 높이까지 솟아올랐고 북서쪽 가파른 경사면인 시아라 델 푸오코를 따라 화쇄류가 흘러내렸어요. 일부는 바다까지 들어갔죠. 8월 분화가 꽤 강렬했는데도 신속한 긴급 대응과 기존 대피 계획 덕분에 추가 사망자는 없었어요. 2019년 사건들은 오랫동안 잘 알려지고 이해돼 온 화산이라도 갑자기 훨씬 위험한 수준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스트롬볼리는 유럽에서 가장 철저히 감시되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화산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요. 에이아페아들라이어쿨, 아이슬란드 남부에 있는 에이아페아들라이어쿨 화산은 꽤 오랜 기간 조용하다가 2010년에 분화했어요. 2009년 말부터 강한 지진 활동이 시작됐고 그 끝에 2010년 3월 20일에 화산 북동쪽 경사면 핑브레르디알스 근처 균열에서 첫 분화가 일어났어요. 이때는 비교적 용암이 흘러내리는 온화한 분화였고 재는 거의 안 나왔죠. 잠깐 조용해졌다가 4월 14일부터 훨씬 더 폭발적인 국면으로 바뀌었어요. 빙하로 덮인 정상 칼데라에서 마그마가 얼음과 만나면서 얼음을 녹이고 마그마를 아주 미세한 재로 부쉈어요. 이 과정 때문에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면서 제 기둥이 몇 킬로미터, 최고 약 9km 높이까지 올라갔고 바람을 타고 남동쪽과 동쪽으로 유럽 쪽으로 날아갔어요. 이 화산재 구름 때문에 2010년 4월 15일부터 적어도 21일까지 유럽 영공의 큰 부분이 폐쇄됐고 그 후에도 간헐적으로 계속됐어요. 역사상 상업 항공여행에 가장 큰 혼란을 일으켰죠. 전 세계에서 9만 5천 편이 넘는 항공편이 취소됐고 약 1,000만 명의 승객이 영향을 받았어요. 항공사들은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입었어요. 현지에서는 빙하 용융수 홍수, 예키를라우프가 발생해서 화산 주변 주민들을 대피시켰고요. 하지만 영향은 아이슬란드 훨씬 너머로 퍼졌어요. 대기 중 재확산, 경제적 피해, 환경 문제, 그리고 화산재 관련 국제항공 안전 규정이 바뀌는 계기가 됐죠. 분화는 5월 말쯤 서서히 잦아들었고 2010년 후반에 공식적으로 끝났다고 선언됐어요. 그래도 이 지역은 앞으로의 활동에 대비해서 계속 면밀히 감시되고 있어요. 신다케산, 일본. 2015년에 일본 남서쪽의 작은 화산섬인 구치노에라부지마 섬에 있는 신다케 화산이 큰 분화를 일으켜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어요. 이 섬에는 대략 147명 정도 되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오스미 제도의 외딴 곳에 있어서 공항이 없고 배로만 드나들 수 있답니다. 신다케는 섬의 화산 복합체 중에서 가장 젊고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화구예요. 지금까지 기록된 역사적인 모든 분화가 이 정상 분화구에서 일어났고 섬 자체는 지난 만년 동안에도 수많은 분화를 겪어왔어요. 2015년 5월 18일에 화산을 감시하던 과학자들이 신다케 분화구에서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뜨거운 증기가 엄청나게 뿜어져 나오는 걸 관찰했어요. 지표 아래에서 압력이 쌓이고 있다는 신호였죠. 그러고 나서 열흘 뒤인 5월 29일 오전 9시 59분쯤 현지 시간에 신다케 정상에서 강력한 수증기마그마 분화가 일어났어요. 짙은 분화 기둥이 하늘로 9km 이상 솟아올랐고 분화구에서부터 바깥쪽으로 화쇄류가 퍼져나갔습니다. 화산재는 야쿠시마 섬을 포함한 주변 지역에 떨어졌고 분화로 날아온 큰 돌덩이들도 화산 근처에 흩어졌어요. 다행히 초기 지진과 분기 활동 경고 덕분에 일본 해안경비대가 주요 폭발 전에 섬 주민 전원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고 경미한 부상 한 건만 보고됐답니다. 2015년 사건은 2014년 8월 분화에 이어서 일어난 거예요. 그때도 화쇄류가 산비탈 아래로 흘러내렸었죠. 그리고 이후에도 신다케에서 반복적인 폭발 활동이 이어졌고 그 뒤 몇 년 동안 지진과 화산재 활동이 계속 기록됐어요. 세메루산, 인도네시아. 마지막으로 산이 갑자기 무너지면
얼마나 빠르게 모든 게 잘못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21년 12월 4일에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가장 높고 가장 활발한 화산 중 하나인 세메루 산이 최근 역사상 가장 크고 파괴적인 분화 중 하나를 일으켰어요. 정상 용암돔이 붕괴하면서 시작됐는데 아마 폭우와 쌓인 화산물질의 불안정화가 원인이었을 거예요. 이로 인해 강력한 화쇄류와 다른 폭발 활동이 남동쪽 산비탈을 따라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뜨거운 가스와 파편의 눈사태 같은 흐름이 동자바 주 루마장 지역 근처 마을들을 황폐화시켰어요. 집들이 묻히고 글라닥 페락다리를 포함한 기반시설이 파괴됐으며 대규모 대피가 이루어졌죠. 분화 기둥과 관련된 화쇄 현상 때문에 광범위한 화산재 낙하와 라하르, 화산 진흙류가 발생해서 최소 5,200호 집 이상의 주택과 여러 공공건물이 손상되거나 파괴됐어요. 분화 이후 인도네시아 재난당국은 수십 명의 사망자를 보고했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위험 지역에서 대피하거나 실향민이 됐어요. 수색 및 구조 작업이 계속됐죠. 이번 분화는 갑작스럽고 화쇄물질이 빠르게 이동한 탓에 주민들에게 특히 위험했어요. 세메루의 지속적인 활동이 주는 위험과 인도네시아가 순다파닌도 호주판 수렴 경계에 있어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답니다.